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1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보다 2배는 더 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들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함께 사는 사람, 저희 남편의 올곧지 못한 행실로 소가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 사정을 알게 된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고생만 시키는 사람과 왜 굳이 같이 사냐고 물으실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 질문에는 한마디로 대답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저 짤막한 말로 줄일 수 없는 길고도 깊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지요. 그러려면 우선 제 남편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 이야기도 꼭 빼놓으면 안 되겠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46살입니다.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남편이 받은 든든한 사랑은 대부분 저희 시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님은 젊디 젊은 33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악착같이 4남매를 키운 분이세요. 소중한 4자식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압이 없는 애라고 욕먹지 않도록 아이들에게는 꼭 깔끔한 옷을 입히고 좋은 걸 먹이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쓰셨다고 해요. 어머님 당신께서는 사고 싶은 거 꾹 참아가시면서 말이에요. 어머님의 이런 소비 습관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후에도 여전했어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100원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죠. 전 이런 어머님을 보면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갖고 싶은 게 더 많았을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참으셨는지 궁금증이 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 원래 무력이 없는 성격인지 아니면 뭔가 사고 싶어도 억지로 참으셨던 건지 여쭤보았죠. 어머님은 제가 조심스럽게 건넨 질문에 슬픔이 비치는 미소를 띄우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나도 여잔데 예쁜 옷 한 벌 새로 해입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니? 그런데 그렇게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내 옷 사는 데는 차마 돈을 못 쓰겠더라. 왜요, 어머님? 왜 못 쓰셨어요? 새 옷을 사면 당장 다음 날 우리 애들 도시락 반찬이 형편없어질 게 뻔했거든. 애들은 입고 온 옷이나 도시락 반찬 보고 누구네 집은 돈이 없네 못 사네 하며 금세 놀려대잖니.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도시락 뚜껑 여는 걸 부끄러워하고 점심시간이 싫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돈을 쓸 수가 있어야지.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한참 동안이나 제 마음에 남아 맴돌았어요. 이야기 속 어머님의 나이는 아직 35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한창 젊은 나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예쁜 물건 좋아하고 멋쟁이인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여성용 블라우스 한 장 사기가 죄책감이 들어서 사고픈 마음을 억지로 눌러야 했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굉장히 쓰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렇게 당신과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뒤로 제쳐두고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세 딸들, 저희 시누이들은 어머님의 희생에 보답하듯 정말 건실하고 똑똑한 어른들로 성장해 주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막내인 저희 남편은 제 누나들에 비하면 철이 덜 들었어요. 결코 성격이 나쁜 아기는 아니지만 남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면모가 좀 있습니다. 시어머님은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슬퍼한다거나 가정에 불만을 품을까봐 크게 두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부족함도 느낄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한 힘껏 정성을 들여 남편을 키우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비록 좋은 뜻에서 한 행동들이었지만 어머님의 애정을 담은 물질적, 정신적 지원들이 남편을 자기만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고도 덧붙이셨죠. 마음고생 안 시키겠다고 애지중지했던 내 자식, 남 고생시키는 거 몰라주는 사람으로 클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야. 그저 자식 손에 물 안 묻히고 귀하게 키우면 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했던 거지. 내가 막내를 오냐오냐 하며 키운 탓에 귀한 집 딸내미인 우리 며느라가 고생을 시키는구나. 아이고. 어머님은 남편을 키울 때 나름 잘한다고 한 것이 남편을 사랑을 받을 줄만 알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든 원인이라며 자책하시곤 했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늘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의 성품과 어머님이 걸어오신 길을 봤을 때 남편은 그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것에는 완전히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은 남편을 여인 후 생계를 이끌어가기 위해 시장 노점상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사는 경험도 없을 뿐더러 생각도 해본 적 없었는데 어머님을 딱하게 여긴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건어물을 싸게 구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려줄 테니 장사로 먹고 살기를 찾아보라고 해주신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하고 보니 어머님이 장사에 재능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니 우리 어머니도 말솜씨가 좋아서 물건을 잘 팔았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고 필요한 걸 재빠르게 구해다 주셨으니까. 나도 어머니의 그런 기질을 물려받은 건지 장사하는 첫날부터 딱 감이 오더라고. 이게 내 천직이로구나 하는 느낌이. 똑같은 건어물을 떼다가 팔아도 어떻게 깔끔하게 판을 깔아야 하는지, 누구한테 팔아야 하는지 남이 알려준 것도 아닌데 대번 알겠더라니까. 어머님은 장사를 시작하신 후 휴일이란 개념을 모르실 정도로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옆에서 봐온 저 역시 어머님의 이런 표현이 과장이라든가 부풀려진 자화자찬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휴일은커녕 휴식도 모르는 것처럼 그야말로 성실히 일하시는 어머님은 현재 시장에서 꽤 큰 건어물 가게를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도 어머님의 정확한 재산은 모르지만 주변 상인분들 말을 들어보면 못해도 수십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분명 부유한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을 두고 그저 돈 많은 양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제 어머님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님은 제가 지금껏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 가장 강단 있고 생각까지 깊으신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니까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자주 했지만 확신으로 바뀐 건 저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아버지는 그 흔한 보험 하나 없어서 엄청난 병원비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쩔쩔매고 계셨어요. 딸인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때 한 번에 상황 정리를 해주신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아가, 그 병원비 시어머니가 내줄 테니까 사돈어른께 연락해서 병원비 걱정 말고 푹 쉬시라고 해라. 아니, 수술하고 회복에 힘쓰셔야 할 분이 병원비 걱정하게 둬서야 되겠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가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너야말로 무슨 말이니? 그깟 돈이 뭔데 수야. 사돈어른 건강이 중요하지. 긴 말할 거 없고 난 그렇게 마음 정했으니까
아버지께 퍼뜩 전화해서 그렇게 말씀드려. 뭐해? 어서 연락 않고. 당당하고 기백 좋으신 어머님은 마음까지도 남들보다 배는 건강하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은 당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살뜰히 챙기셨고, 심지어 시장 내 동료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발벗고 나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인협회 등에서 어머님께 회장 자리를 부탁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님은 책임감 있는 자리는 못 맡는다며 한사코 거부하셨고요. 어머님은 날이 굳든 해가 바뀌든 당신의 건어물 가게에 애정을 갖고 잘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치매가 성실한 어머님을 찾아오는 바람에 은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가게는 둘째 시누이가 물려받았습니다. 은퇴하시던 날 어머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애써 슬픔을 감추고 웃는 얼굴로 가게를 떠나시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애처롭고 슬퍼 보이는지 보는 제가 눈물이 다 나서 참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치매는 우리 집 내력이야. 우리 어머니도 치매가 있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섭섭한 건 섭섭하네. 아이고, 그나저나 이걸 어쩌지? 내 몸이 아직 건강하고 정정해서 일 더 하고 싶다고 난린데 이 몹쓸 치매가 문제야, 문제. 어머님은 말씀대로 몸은 정말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제가 끙끙대며 용을 쓰며 들어야 하는 건어물 상자도 손쉽게 들어다 옮기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자마자 바로 온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은퇴 계획을 밝히시고 후임자는 둘째 시누이라고 밝히셔야 했어요. 어머님은 당신의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치매의 진행 속도와 방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절감하셨기에 한시라도 빨리 은퇴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거였죠. 어머님의 은퇴는 어머님의 치매 소식 못지않게 저와 시댁 식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보여주시던 당당한 모습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실감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다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어머님의 치매도 은퇴 소식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니 그리 호들갑 떨 게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외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셨잖아. 어머니가 치매 걸린 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은 아니지. 그리고 어머니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겁먹고 치매도 심해지기 전에 알아서 일 그만두실 분별력도 있고 뭐 나중에는 적당한 요양원 골라서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겠어? 당신 말 진짜 매정하게 한다. 어머님한테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말로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치매 때문에 은퇴하시는 게 어머님한테는 얼마나 상처일지 생각도 안 해봤냐고. 왜 이렇게 오버해? 당신이야말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치매 있는 양반이 일하겠다고 고집 피운다고 생각해봐. 그거 진짜 골치 아픈 거 아니야? 본인이 알아서 본인 몸 챙기겠다고 은퇴하는 건데 그게 뭐가 슬픈 일이라고. 나 참. 남편은 어머님의 치매나 은퇴로 당장 자신이 받을 손해는 없었기에 이 모든 일이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이런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하는 게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죠.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식을 올리고 1년 뒤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자기 성미에 안 맞는다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남편이 일을 그만둔 것은 어머님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머님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실 거라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바라고 있었죠. 회사를 나온 남편은 어머님의 지원 아래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 말고 꾸준히 회사를 다녀줬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남편은 부인이든 누구든 남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업 실행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의 사업이 그럭저럭 괜찮게 굴러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장인 남편은 달마다 대기업 부장 월급 정도는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씀씀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냐며 당당히 주장했어요. 이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 당신 눈에는 그냥 내가 헛돈 쓰고 다니는 걸로만 보이지? 그저 악착같이 벌기만 해서는 큰 돈은 절대 못 모아. 내가 하는 건 말이야, 투자라고 투자. 알겠어? 돈이라는 건 적당히 풀어주기도 해야 들어오기도 하는 법이라고. 지출을 조금만 줄이라고 하는 저에게 남편은 투자를 운운하며 제 말은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돈 문제로 자기를 괴롭힌다며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꺼려진다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의 늦은 귀가를 제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전 이런 남편의 말에 화가 나고 섭섭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항변을 해야 했어요. 그래, 난 사업가가 아니라서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 고충은 잘 몰라.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말이야, 당신 말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하는 말이 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알아? 남편에게 섭섭한 것은 그가 던지는 냉랭한 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쥐꼬리라는 말을 써도 전혀 미안하지 않을 정도였죠. 심지어 그 쥐꼬리만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정말 말 그대로 한 푼도 주지 않는 달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생활비로 동전 하나 주지 않는다면 100이면 100, 한결같은 이유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여자의 생일이라든가 둘의 기념일이라든가 그래서 평소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였죠. 네, 맞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적게 혹은 아예 주지 않는 건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왜 여태 같이 사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이런 행태에도 불구하고 부부로 인연을 이어온 것을 두고 저를 답답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경제 능력이 전혀 없어서 혼자 먹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은 못하고 참고 사는 거라 여기고 동정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전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먹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보다 풍족하게 잘 먹고 살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런 반전의 배경에는 물론 제 든든한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남편 때문에 재정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늘 챙겨봐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아예 주지 않는 달에는 어머님이 오히려 더 화를 내시곤 했는데 이윽고 마음을 가다듬고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죠. 정작 고생하는 너도 쓸데없는 화를 안 내려고 참는 마당에 나이도 한참 많은 시애미가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흥분해서 난리를 부렸구나. 마음 넓은 네가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난 그저 네가 내 며느리인 게 고맙고 자랑스러울 뿐이야. 그래서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데 아들 녀석이 원체 글러먹었으니 에휴,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어머님은 제 남편의 모자람을 철저히 당신이 잘못 키운 탓으로 여기고 남편으로 인해 제가 하는 모든 고생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셨어요.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신 어머님은 남편을 대신해 저에게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래야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다며 제가 돈을 받아준다면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거라며 간청하시듯 제안하셨죠. 물론 전 어머님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어찌나 단호하신지 더 이상 버텨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더 이상 거절했다간 정말 큰 불효자식이 될 것 같았어요. 전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이 주신 돈 소중하게 잘 아껴 쓰겠다며 감사의 말씀도 잊지 않고 드렸죠. 남편을 대신해 어머님이 저를 챙겨주신 것은 사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첫 3년은 어머님 댁에서 살았어요. 당시 남편은 어떻게든 어머님께 지원을 받아서 퇴사하고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결혼 선물로 사업 자금과 신혼집 중 하나를 택하라는 어머님의 제안에 신혼집을 포기하고 사업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거였죠. 전 새 아파트로 신혼집을 해주겠다는 어머님의 제안을 물리치고 퇴사와 사업을 선택한 남편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때문에 신혼생활을 시어머니 집에서 보내기까지 해야 한다니 이건 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죠.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아니, 다니던 회사 그대로 잘 다니기만 하면 집도 한 채 딱 해주시겠다잖아. 왜 그걸 걷어차고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야? 여보,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자, 어? 그럼 나보고 평생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란 말이야? 난 남의 회사에서 눈칫밥 먹고 사는 거 체질에 안 맞아. 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 그만하자. 회사 일이 힘들다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됐어. 내일 회사 출근하면 바로 사직서 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두고 보라고. 내가 사업으로 성공해서 내 덕에 당신 잘 먹고 잘 살면 나보고 잘했다고 칭찬할걸? 남편의 사업이 과연 남편의 바람대로 성공할지 우려스러운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을 끼친 요인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같이 살게 될 시어머니였죠. 상견례와 결혼식 때 본 것이 전부였던 낯선 시어머니와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 어떤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에 못지않는 분이지만 사실 외모나 첫인상으로 따지자면 어머님은 그리 호감 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은 기골이 남들에 비해 월등히 장대하고 눈빛도 굉장히 매서우세요. 거기에 목소리도 걸걸하고 큰데 말투도 남자 같아서 어머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비록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와, 성격 장난 아니실 것 같은데 살면서 평생 단 한 번도 말싸움이나 기싸움에서 져본 적 없으시겠지? 어머님의 남다른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보고 저는 어머님을 강인해서 부러질 일 없는 강철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아이 넷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머님의 강인함이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어머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옆에서 지켜본 어머님은 과연 의젓한 여장부이시긴 했습니다. 배포도 크고 손도 크고 생각하는 게 남과 달랐죠. 하지만 배짱이 큰 만큼 정도 많고 속도 깊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부모님 어떤 분과 견주어도 우리 어머님의 깊은 속에 비할 바가 못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여러 번이나 하게 됐죠. 저희 부부는
어머님과 약 3년간 같이 살다가 분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과 함께 살았던 그 3년이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게 아닌가 해요. 남편은 어머님 댁에서 살 때 그나마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막내, 내일은 네 와이프 생일이니까 어디 무슨 일 핑계대고 늦게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들어와. 알겠어? 그리고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아가가 좋아하는 딸기 듬뿍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랑 장미꽃 사들고 들어오라고. 어머님 댁 지붕 아래 사는 한 저나 남편이나 잘못을 하면 혼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혹은 며느리라고 해서 그냥 봐주기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머님께는 혼이 나도 기분이 나쁘다거나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전혀 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님이 원체 무사태평한 성격에 웬만한 일로는 일절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저는 남이나 매한가지인 어머님과 살면서 제 친정 어머니와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머님이 내 친부모보다 간섭을 훨씬 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이런 제 짐작은 전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지적을 하면 하셨지 결코 감정적으로 하는 잔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님은 같이 사는 저와 남편은 살뜰히 챙기시면서 당신 일은 결코 저희에게 시키려 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식사하실 때 쓴 식기 하나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 먹을 거 만든다며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저와 남편도 먹을 양으로 전부 후딱 만들고 출근을 하곤 하셨어요. 부지런한 어머님은 늘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내시곤 했는데 전 어머님께 미안한 마음에 어머님이 일어나 부엌에 나오시는 소리를 들으면 냉큼 일어나 일손을 거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화를 내다시피 하시며 저를 말렸지만 제가 끝까지 같이 요리하겠다고 우기자 지낸 척하면서 앞치마 하나를 더 건네주셨고요. 난 분명히 전부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굳이 도울 필요 없다고 했어. 기억하지? 나중에 내가 시집살이 시켰다면서 울면 안 된다. 어머님은 굳이 말리는데도 옆에서 돕겠다고 우기는 제가 고맙고 귀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앞이라고 채통은 지키고 싶었는지 노골적으로 좋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괜히 싱거운 말씀을 하셨죠. 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농담도 던지고 시간이 나면 차 한 잔 마시고 수다 떨다 보니 어느새 서로 정이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꼬박 채우고 지내고 나니 독립해서 나올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어머님 역시 섭섭하긴 마찬가지였는지 이사 가는 날에는 남에게 우는 모습 보이기 질색하시는 분 눈에도 눈물이 살짝 맺혔죠. 시애미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다. 나야 아들이랑 며느리랑 북적대고 살아서 외롭지 않고 좋았지만 젊은 부부가 언제까지고 어른 모시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에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좋은 날에 눈물이 나오고 난리야. 아가, 이제 진짜 신혼집다운 집에서 너희들끼리 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머님은 저를 꼭 안고 까탈스러운 당신을 참고 살아줘서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께 전 당치도 않은 말씀이라며 화답을 했어요. 저야말로 어머니 댁에서 신세 많이 졌는걸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좋아서 앞으로 혼자 요리할 생각하니까 막막할 정도예요. 어머님, 저 나가 살아도 종종 놀러 올게요. 어머니 잘하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으러요. 아이, 얘는 또 김치찌개 얘기야. 알았어. 내 얼마든지 해줄 테니 언제든지 놀러와.
시어머니 댁을 나와 새집으로 들어간 첫날, 저는 꽤 늦게까지 두 눈을 뜬 채 깨어 있어야 했어요. 이날 밤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 건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나 나오고 썰렁해졌을 집에 어머님이 잠 못 이루고 계시지 않을지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보호자 역할 해주시던 어머님 없이 남편과 단둘이서 잘 살 수 있을지 그게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른 실질적인 걱정거리였죠. 남편은 제 걱정을 사실로 증명이라도 해주려는 듯 예전의 행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가로 인해 어머님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벗어나 마음 편하게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듯 했어요. 그 탓에 전 분가를 하고 어머님의 지원을 받아야 했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에게 생활비다 뭐다 챙겨주시면서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야 했고요. 아가, 이거 정말 얼마 안 돼. 그니까 괜히 사양 말고 받아둬. 이 시애미 얼굴 봐서 알았지? 참, 내가 너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같이 해왔어. 고기는 시장통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정육점에서 사온 거야. 비계랑 살코기가 아주 쫄깃하고 맛있더라. 덕분에 국물 맛도 얼큰하게 잘 나왔어. 남편은 자신의 결혼 생활 유지를 위해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전혀 반성이라든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 첫 해를 넘기고 불거져 나온 남편의 여자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사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여자 좋아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초반 몇 년 동안은 그래도 어설픈 연기와 거짓말을 동원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걸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마저 귀찮아진 건지 아니면 뻔뻔함이 는 건지 나중에는 변명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자포자기한 건지 아니면 익숙해진 걸까요? 남편의 여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전 화를 내는 대신 냉전을 택했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란 걸 알고 괜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은 남편을 찾아와 무섭게 화를 내며 혼을 내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어떤 여자와 카페에 있다는 걸 전해 듣고는 가게를 보다 말고 뛰쳐나가 주변 시선은 상관 않고 두 사람을 향해 큰 소리를 치기도 하셨죠. 이것들아, 무슨 낯짝으로 벌건 대낮부터 되도 않는 연애질을 하고 난리야. 니네가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질 떨어지는 연애질이야. 알겠어? 멀쩡한 배우자 두고 어디서 추잡하게 손붙잡고 앉아있어. 어머님은 제가 상상 속에서나 했을 말을 당당하게 내지르며 남편과 남편의 바람 상대자의 얼굴이 그야말로 홍당무가 되도록 혼쭐을 내주셨어요. 전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흔쾌히 제 편을 들어주는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그러니 어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이혼했다가는 어머님과 불편한 남남이 돼서는 얼굴도 잘 못 볼 테고 그랬다간 어머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게 뻔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시간은 흘렀고 건장한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더욱 이혼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치매는 지금은 초기 상태이고 사실상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치매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호전이 되는 병이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상태가 좋든 나쁘든 남편은 어머님을 챙겨드릴 호인이 못 된다는 점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더더욱 제가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임과 동시에 제가 나서서 맡고 싶은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딸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사는 두 시누이의 건어물 가게를 물려받은 둘째 시누이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제가 어머님을 맡은 건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 식구가 어려울 때 선뜻 도움을 주신 어머님의 사랑에 마땅히 보답하고 싶단 제 마음을 생각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치매에 걸린 당신을 보살필 며느리를 생각하니 당신이 큰 빚을 졌다고 미안해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님께 진 빚이 많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당신이 저에게 진 빚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이토록 미안해하시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아픈 어머님을 두고도 뻔질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남편 때문이었죠. 전 어머님이 걱정하실까봐 여전히 한창인 남편의 바람을 최대한 숨기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치매 때문에 마음 약해지신 시어머니께 걱정을 더 끼쳐드리긴 싫었거든요. 이맘때쯤 전 남편의 바람에 대해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디까지나 아이들과 어머님을 위해서지 남편이 좋아서 같이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자신의 바람에 대해 간섭하는 걸 포기하자 남편은 이제는 대놓고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전 아이들 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푹 내쉬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건지 남편이 외박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평소보다 자주 연락을 하시며 남편의 안부를 물었어요. 아가, 요새 규철이 이야기를 별로 안 하네? 걔 아직도 몹쓸 짓 하고 다니는 건 맞지? 재벌은 걔 못 준다고 하잖니. 아휴, 규철이 걔 입으로는 이제 다시 여자 안 만난다고 했지만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 사람 요새 진짜 별일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속이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였어요. 원래 타고난 감이 좋은 데다가 완력 심한 시장통에서 살아남으며 갈고 닦은 눈치로 어머님은 남편의 바람을 바로 알아차리신 거죠. 남편의 또 다른 바람을 알게 된 어머니는 당장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얼른 끊으라며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평소라면 넙죽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던 남편이 어머니께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시키는 대로만 하겠어요. 그리고 저 있잖아요. 이 여자 사랑해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라고요.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럼 규철이 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제가 할 말을 어머니가 미리 해주셨네요. 네, 할 겁니다. 이혼.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어머님은 그야말로 분노 폭발 상태가 되셨어요.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시뻘개지시는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삿대질하던 손을 벌벌 떠시면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않고 어디 마음대로 하시라면서 버텼어요. 남편은 야비하게도 치매에 걸린 어머님은 이제 자기 적수가 못 된다고 여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에게 대드는 남편을 본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는 저 역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미안하고 아가 부모님한테도 미안하다. 귀한 집딸 데려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내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전 흐느끼는 어머님의 두 어깨를 다정하게 잡고 어머님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전 전혀 상처받을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깟 이혼 그렇게 원한다면 해줘도 상관없어요, 전. 하지만 이혼은 해도 어머님과 제가 정으로 맺은 가족이라는 건 변함없어요. 그니까 애들 아빠랑은 남이 돼도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모실 거예요.
뭐? 이혼? 안 된다, 안 돼. 이혼해주지 마. 그래봤자 규철이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끝까지 버텨. 알겠지? 버티다가 내가 죽으면 그때 해줘. 어머님은 이혼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제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극구 말리셨어요. 순순히 이혼을 해주면 남편과 바람난 여자 둘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면서요. 어머님은 또 제게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면 이혼한다는 약속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래 살 팔자가 아니라 곧 죽을 거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펑펑 우셨어요. 전 어머님 입에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어머님을 봐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죽는다는 이야기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곁에 있는데 그렇게 섭한 말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애아빠랑 이혼해도 어머님 모신다는 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맘 약한 소리 그만하시고 한시라도 빨리 마음 추스르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내가 오래 살긴 살았나 보다. 우리 며느라가한테 혼도 다 나보고 말이야. 그래, 네 말이 맞다. 맘 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 고맙다, 아가. 내가 정말 고마워. 애정이 듬뿍 묻어나면서도 단호한 제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훔치시더니 힘을 내보겠다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의 미소에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어머님 곁에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올곧은 며느리가 있다라는 걸 당당히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 흘렀을까요? 어머님은 중대한 발표가 있다며 당신의 네 자식들을 몽땅 불러 모으셨어요. 별안간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반드시 집으로 오라는 어머님의 명에 멀리 사는 두 시누이를 포함한 네 자녀들은 어머님 댁에 한날 1시에 모였어요. 이날 저는 남편의 얼굴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화색을 봤습니다. 괘씸하게도 남편은 어머님이 자신의 이혼을 허락해 줄 것이라 내심 기대했던 것이죠. 전 속으로 남편이 자신의 뻔뻔한 마음 때문에 크게 혼줄 나봤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다음과 같은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어머님이 내 속마음을 듣기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너네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내 밑으로 자식은 넷밖에 없다. 그것도 딸만 넷이야. 알아들어? 내 자식 중에 아들은 한 녀석도 없어. 어디 누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상종할 생각들 말어. 시어머니의 이 같은 발언에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을 짓더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입을 모아 짧게 대답했어요. 전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님은 사실상 남편과 의절하고 저를 딸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신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것을 이미 당신의 둘째 딸에게 알리고 둘째 시누이가 다른 시누이들에게 전달한 게 분명했어요. 자리에 있던 세 사람이 눈짓과 몸짓을 주고받는 걸 보니 분명 그런 눈치였죠. 이날 남편은 혼자 바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서 어머님의 의중을 깨닫고는 얼굴을 구기며 신경질을 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아니 그게 무슨 중대 발표라고 다들 오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만. 진짜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시네, 참나. 어머님은 당신의 치매를 은근슬쩍 언급하는 남편의 무례함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듯 했습니다. 순간 관자놀이에 핏줄이 선명하게 잡힐 정도로 화가 나신 듯 했는데 끝끝내 겉으로 화는 내지 않으셨죠. 대신 어머님은 남편 보란듯이 은근한 미소를 짓더니 남편이 동의해줘서 고맙다며 이제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셨죠.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식들은 잘 들어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너네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받니 적게 받니 하며 싸울 필요 없겠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고 내가 없더라도 자매끼리 챙겨가며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어머님에게서 재산 분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얼굴에는 한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노골적이고 당당하던지 그 속에 드리운 욕망이 훤히 보여 추악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밝고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는 어머님의 시선은 냉랭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넌 왜 좋아라 웃는 거냐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아니, 그쪽은 왜 그렇게 웃으시나? 내 재산은 내 딸들한테 가는 거라 그쪽한테는 땡전 한 푼 떨어지는 게 없는데? 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이 지나친 건 그쪽 같은데 왜 나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시나? 난 아들은 없고 딸만 내리는 여잔데? 그래서 내 재산 4분의 1은 여기 있는 우리 막내딸한테 갈 건데? 어머님은 막내딸이라고 할 때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가리키며 남편의 몫의 재산은 제가 받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부렸어요. 한참을 날뛰던 남편은 곧 평정을 찾더니 어차피 법으로 받아낼 수 있으니 괜찮다며 거드름을 피웠죠. 남편이 말하는 법이란 것은 변호사인 큰 시누이의 남편, 즉 남편의 매형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매형이랑 친하니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봐 주겠다고 자신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이런 속을 몰랐을 어머님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님은 큰 딸과 이미 이야기를 마친 후였고 남편이 그 어떤 법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손을 쓴 상태였죠. 유일하게 믿었던 매형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남편은 크게 낙담을 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바람을 피던 여자와 관계를 정리했다며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로 결심했다며 집으로 돌아와 제 용서를 구했죠. 그 여자랑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 정말이야, 믿어줘.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거 앞으로 당신한테 잘하면서 증명해 보일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잘 좀 이야기해줘. 어?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고지고대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어머님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분명했지만 어머님이 저보다 더 몇 수 위였어요. 풀이 잔뜩 죽은 남편을 보고도 재산 분배는 그대로 하겠다고 못을 박듯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어떤 불쌍한 모습을 하더라도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안 남편은 드디어 제 잘못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여태껏 내가 보던 그 뻔뻔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꼬리를 내리고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달라진 남편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이었지만 온전히 믿는 눈치는 아니셨죠. 저 녀석 예전 못된 버릇 언제 나오는지 잘 지켜봐라. 그러다가 그런 낌새 보일라 치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겠지? 여전히 정정하신 어머님은 아직도 제 보호자를 자청하시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세요. 다행히도 어머님의 치매 진행 속도가 느려서 어머님은 몸도 마음도 많이 건강하신 상태죠. 가끔 사시는 집 주소를 잊어버리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를 몰라본다거나 하는 일은 아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만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 호칭은 며느라가에서 딸로 바뀌었네요. 저 역시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고부 사이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요새 참 많이 듭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결국 고부 사이도 사람 간의 관계라 다들 하기 나름이고 노력하기에 달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는
서로 노력하기에 달렸다라는 이런 말,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제 어머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란 생각이 들어요. 소중한 존재인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최선과 진심을 다했던 우리 두 사람이고, 그 덕에 고부 사이에서 서로 아끼는 엄마와 딸이 되었으니 우리 둘이 그 살아있는 증거라고 부를 자격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